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 지점의 정희석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정희석 PB님은 다른 우리 월모부 원래 기존 멤버분들은 익숙한 얼굴이실 거예요. 예, 그쵸? 또 이렇게 이직을 하고 네네. 뵙게 돼가지고 네, 약간 너무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황 한번 짧게 말씀 주세요. 네. 예, 제가 원래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예, 최근에 이제 이직을 해서요. 저는 이제 빈센트님과 같은 회사에 있는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라고 하는 점포에서 이제 PB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더 센터필드 거기가 엄청 좋은 지점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지점이고요. 조선 팰리스 호텔 있는 거기 아닌가요? 조선 팰리스도 좋지만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네. 지점인데 와. 거기에서 해외 주식 AI 테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스나이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희석 그 차장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제 나오신 이유가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AI 관련한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다고요. 예, 뭐 해답까지는 모르겠고 제 의견을 정답이에요, 그러면? 예, 정답에 가까운 네, 의견을 네. 드리려고 노력을 좋습니다. 하려고 하고요. 네. 뭐 지금 제가 웃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네. 참 시장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고 맞아요. 이 가운데 그래도 제가 산업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메가 트렌드 AI 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본인의 소개를 어떻게 화면에 딱 보자마자 자료에 소개 자료가 딱 나오는데. 예. 이거는 그냥 사실 넘기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이거 뭐 시간이 보여주고 사실 싶은데. 많지가 않아요. 네네. 제가 뭐 제 소개를 다 드리고 뭘 할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고 네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제가 그래도 나름 준비한 내용을 최대한 뽑아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야기할 다음에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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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하게. 네, 2시간까지는 못하고 컴팩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빈센트님이랑 도우님은 AI 산업이 지금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버블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블에 이렇게 뭔가 흐름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지. 이 버블은 아직 한참 네. 더 많이 부풀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빈센트님께서는 그러니까요. 저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 항상 논의되는 게 버블인데 네. 지금 버블이 끼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다만 이 버블이 향후 한 몇 년 뒤에 보면 그렇죠. 그때도 버블이었다. 따라서 지금이 버블임에도 불구하고 초입의 버블이라는 그쵸. 생각도 좀 들고 비슷해요. 있거든요. 비슷해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특정 종목군들은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하지만 뭐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PER 기준으로 그냥 AI 밸류체인들 미국에 있는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면은 네. 뭐 물론 비싼 종목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PER이 나름 그래도 건전한 수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을 보면 예. 건전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25배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브로드컴은 좀 올라와가지고 뭐 30배 이상이 됐는데 TSMC도 뭐 23배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이들이 받고 있었던 20배에서 30배 사이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 그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만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이게 뭐 과거랑 좀 비교를 해서 이게 뭐 정확하게 딱 과거와 지금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뭐 과거의 버블 장세 그리고 그 버블이 터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과거 클라우드 사이클 때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IT 호황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도 다 PE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블이란 것은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그냥 너무 선행해서 갔을 경우를 그쵸. 버블이라고 하고 일부 종목들은 약간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핵심 종목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간단하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그렇게 큰 버블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 이게 지금 이 버블이네, 버블 1단계네, 2단계네, 뭐 3단계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버블이라면은 혹은 앞으로 버블이 온다라고 하면은 버블이 언제 무너지느냐, 요거를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런 지금 어쨌든 테크 사이클이에요. 사실 미국 주식이 되려면은 테크가 돼야 되고 지금은 그래도 뭐 최근 단기적으로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AI를 중심으로 한 테크 사이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런 테크 사이클이 무너질 때는 그냥 딱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되게 심플한 건데 네. 사람들이 조금 항상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보고 있긴 한데 되게 심플한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실적. 예.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미국 주식을 쭉 하면서 테크 기업 투자를 하면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꽤나 비싸지더라도 실적이 망가지지 않으면은 그냥 버블은 계속 버블하면서 커집니다. 네. 시장 계속 좋아져요. 근데 실적이 어느 순간 이게 망가지겠거나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순간부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결국 실적이 망가지고 그러면 버블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막 지금 보고 있는 AI 기업들 있잖아요. 네. AI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되게 심플한 전략이잖아요. 네. 요것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과거에 버블이 무너졌을 때 보면 주가가 아니고 결국 실적이 무너지면 무너졌다. 네. 근데 실적도 두 가지 세 가지로만 나눠볼 수 있잖아요. 뭐 매출이 될 수 있고 마진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걸 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지 여부도 네.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성이 산업의 모멘텀을 이끄는 거는 이제 매출 성장성으로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이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산업 사이클은 계속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마진이 주는 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사실 핵심 주제가 그건데 그런 산업 성장성이 있는 와중에 우리가 정작 투자해야 되는 그런 몇몇 핵심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의 핵심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마진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부터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AI 밸류체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고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매출 성장성이랑 매출 성장성이 커지고 네. 마진이 개선되는 기업을 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차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요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가면 갈수록 이 교집합에 포함되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매출 성장성만 커지면은 그냥 다 약간 좋았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요 두 가지 교집합, 매출 성장성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보다 더 커지면서 그 기업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조정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가깝게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라고 10% 이상 빠졌다가 어제도 또 5% 빠졌고 네. 뭐 오라클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게 뭐냐면은 매출 그로스는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이제 마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 꺾이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종목군에서는 이렇게 마진이 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보다 조금 내려간다거나 조금 약간 속된 말로 까리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종목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오히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매출 그로스도 잘 나오면서 수익성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밸류 체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내년에도 좀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고 나서 BAI 쪽보다 AI 쪽에 있어서의 그 마진이 별로 더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해서 저는 되게 의외였거든요. 네. 이게 사실 에이직 반도체 쪽 이야기를 네. 하고 막 그쪽 관련한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게 마진이 안 좋지 싶어가지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AI 비즈니스가 그렇게 마진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투자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 없는 그냥 상업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AI 비즈니스 자체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보다 마진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뭐 우리가 막 클라우드 사이클 때 되게 좋아했었던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라든지 막 그런 사스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스 기업들은 AI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8-90% GP 마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네. 내가 AI로 뛰어들어가 버리는 순간 마진을 확 낮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수익성을 신경 쓰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간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오라클처럼 공격적인 기업은 마진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냥 이제 고고하는 거죠. 네. 이 빅테크 기업들도. 어쨌든 저는 좀 전제로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AI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조금 낮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실적 발표에서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거는 또 그럼 이해가 더 안 되는데. 그거는 조금 디테일한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런 전제는 좀 알고 있긴 했어요, 산업이. 네. AI는 수익성이 기본적으로 좀 낮은 비즈니스다. 이거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느꼈던 그런 상황, 그런 현상인데 브로드컴이 그날 실적 발표를 하고 갑자기 주가가 확 꺾였어요. 네. 그래서 숫자 나오고는 3% 막 4% 올랐잖아요. 근데 컨콜 중에 확 꺾였거든요. 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중간에 회사가 수익성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 내년도에.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 AI 인프라라는 게 워낙 이렇게 패키지화 해가지고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브로드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고객들이 하나하나씩 부품을 이렇게 막 지들이 알아서 사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인프라를 세팅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이 그런 핵심 기업들은 이거를 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팔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도 좋을 수도 있고 네. 고객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브로드컴이 그런 식으로 에이직을 에이직 가속기 옆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반도체를 붙여서 시스템으로 파는 과정 속에서 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들의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막 오르고 약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브로드컴이 얘기한 게 메모리를 얘기했거든요. 네. 메모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에 넣는 메모리를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오는 과정 속에서 나의 원가가 올라갔고 요만큼 수익성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브로드컴이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 가격 전가가 안 됐다는 건데. 가격 전가를 완벽하게는 네. 못 시키지만 뭐 회사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있죠. 예. 그 아까 전에 AI 산업은 수익성이 낮다라는 것은 초기 산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 산업 자체가 계속 그럴 것 같다? 뭐 제가 기술 전문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기술 구조가 자기 회계적인 그런 컴퓨팅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네. 기술 구조 자체가 좀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초기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I 산업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구도로 넘어가는데 결국 내년도에 뭐 오픈 AI든 뭐 구글이든 AI 서비스의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또 수익성은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 구조 자체도 조금 수익성이 낮은 기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 중에 브로드컴의 컨콜에서 예. 결국 패키징하는 일부 부품 디램을 말씀하셨는데 예.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또 우리 기업에게는 또 기회일 수도 기회죠. 있고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흐름대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폭풍 넘어가는데 예. 브로드컴이 한 이야기가 좀 되게 저는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파는 우리가 AI 산업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으로 팔고 요 안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올라서 원가 부담이 생겨서 수익성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품을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구간이 한동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예를 들었지만 이 AI 시스템 내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반도체들 속에서 향후에 가격이 올라가서 그 시스템을 파는 업체들의 수익성 부담을 주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수익성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네. 플레이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내년에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브로드컴은 수익성이 GP 마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크게 떨어지진 않고 세상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쫙쫙 낮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엔비디아도 뭐 크게 걱정할 회사는 아니지만 GP 마진을 올리는 구간은 아닌 것 같잖아요. 네. 70% 중반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라클도 성장성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마찬가지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산업은 이제 수익성이 살짝씩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수익성을 올린다, GP 마진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기업들은 되게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기업이 있어요? 예, 메모리 섹터에 있는 주요 기업들 다 메모리. 예, 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진영은 이제 PCB, 예, PCB가 있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 그리고 광학 부품, 네.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들으시면은 뭐 요즘 다 핫한 기업들 네.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핫한 기업들이 여전히 그냥 산업적으로 볼 때 성장성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적 추정치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근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아주 소수의 플레이어들만 AI 인프라로 공급이 가능한 구조가 딱 세팅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그 수요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예, 이 AI 밸류 체인 내에서 여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큰 틀에서 AI 산업은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동안 되게 걱정을 했던 게, 뭐 오라클이 뭐 그러고 뭐 브로드컴이 그러고 엔비디아도 그러고 뭐 갑자기 투자 멈추는 거 아니야? 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엄청 쓰던 돈을 멈춰가지고 이제 큰 막 쇼크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충분히 그런 걱정 나중에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매출 성장률은 다 빠방하게 잘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듯이 마진이 깎이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 모멘텀이 과거 대비 1년 전 대비 6개월 전 대비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요 가운데 속에도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왜 안 볼 수, 무조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 관련해서 혹은 이제 AI 칩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분명히 가릴 시기들이 지금 도래한 건데, 네. 그동안에는 이제 함께 손잡고 올라갔다면은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사실 우리나라는 말씀해 주셨던 그 칩 관련해서는 메모리 쪽에 투탑이 딱 네, 자리를 잡고 맞습니다. 있어서 지금 새로 재계약하는 그런 디램 공급 계약 내용들 관련해서 뉴스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네. 공급 가격을 얼마나 올릴까, 거기서 이제 뭐 100%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밤사이보 이제는 미시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해도 국내 반도체 종목들 막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주가를 보면은 연동을 저부터도 하긴 막 하죠. 걱정이 되고 이거 왜 이래 막 이러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물 가격이 뭐 어떻게 형성이 되고 뭐 얼마만큼 고객사가 확보되고 뭐 콜을 네. 받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왜 메모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나마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 장표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그냥 결론부터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확대해 주실래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네.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이건 뭐 사실 제가 추정을 한 건 아니고 예, 그 미국의 IT를 되게 잘 보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한 거를 네. 제가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되게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제가 이 추정 과정을 쭉 따라가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에요. 예, 보수적인데도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올해 트래픽 기준으로 올해 MAU 기준으로 챗GPT5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 메모리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초중반이 됩니다. GPT-5만 그래요. 네. 그 높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체 거죠? 메모리 공급, 뭐 PC에 들어가는 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뭐 전 세계에서 메모리가 공급되는 그 물량의 20% 초중반 수준을 GPT-5 혼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GPT-5뿐만 아니라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그록도 있고 뭐 엔트로픽도 있고 여러 이제 AI LLM 서비스들이 막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서비스들까지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약간 오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도가 되면은 AI 서비스만 가지고 그들의 수요만 놓고 봤을 때 그 AI 서비스 수요가 전체 메모리 공급의 40% 이상을 그들이 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을 가지고 PC도 메모리를 땡겨야 되고 스마트폰도 땡겨야 되고 막 여기저기서 메모리를 땡겨야 될 일이 많은데 네. 한 말인즉슨 메모리 수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년에 굉장히 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요거를 그냥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최근 올해 중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아주 짧게만 어떤 플로우가 생겼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I 추론 연산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치고 있는 게 네. 여기서 메모리가 크게 쓰이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글씨를 쓴 세 네. 부분이죠. 이 세 부분이 메모리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메모리에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네. 여기에 모델 쪽에 붙는 AI 가속기 바로 옆에 붙는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만 주식시장이 엄청 신경을 썼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뭐냐? 그냥 우리 집 AI 그 엔비디아 GPU 바로 옆에 붙는 HBM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AI 연산을 할 때 그 연산 과정 속에서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막 연산을 도와주는 그 메모리 칩. 이게 이제 HBM으로서 우리가 수요가 이제 HBM으로서 흡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 AI 사이클 속에서 HBM이 얼마만큼 공급이 늘어나느냐, HBM 수요가 얼마만큼 생기냐, 요거에만 우리가 신경을 썼었잖아요.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요 AI 가속기 옆에 바로 붙는 HBM 수요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올해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죄송합니다. AI 가속기 옆에 붙는 요 모델 쪽에 가까이 붙는 HBM 말고 다른 쪽에서 메모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게 키밸류 캐시 향으로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RAG 벡터 DB 향으로 메모리가 엄청나게 수요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되게 무슨 얘기인가 아침부터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AI가 그냥 이렇게 머리를 해서 계산을 하는 요 머리 옆에만 그냥 메모리가 필요한지 알았어요. 근데 AI 연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자기 회귀적인 연산이잖아요. 자기가 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답을 다시 팩터로서 넣어가지고 요걸 내가 답한 거를 또 넣어서 요걸 가지고 문맥을 맞춰서 계속 답변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연산은 추론 연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답을 계속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야 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거를 저장을 해놓고 내가 다음 얘기를 할 때 내가 방금 한 얘기를 다시.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답변을 내오고 그 다음 답변을 또 저장을 해놓고 또 이렇게 그래야지 문맥이 맞는 연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AI는 이런 자기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다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AI 추론 과정 속에서 실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I가 처음에는 그 AI가 답변을 낼 때 필요한 연산에만 메모리가 붙는지 알았는데 내가 순간순간 하는 답변을 또 저장해. 따로 저장을 해놔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고요. 이거 사실 기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이걸 느낀 것 같아요. 그 AI가 내놓는 답변을 저장하는 공간을 간단하게 여기 키밸류 캐시 여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생기느냐? 9.1 엑사바이트, 2B 정도의 엑사바이트. 수요가 생긴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생기는 수요 대비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그냥 메모리 크기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요 모델향에 붙는 요 GPU 바로 옆에 붙는 메모리는 HBM이 주로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HBM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중순에 갑자기 HBM 말고 갑자기 서버 디램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그쵸. 하고 갑자기 최근에 이제 모바일향으로 들어가는 이제 뭐 LPDDR이나 소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작년까지는 요금에 보고 있다가 올해 AI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요쪽에 엄청나게 메모리 수요가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장해. 여기는 HBM을 써도 되긴 하는데 굳이 쓸 필요 없고 서버 디램을 써도 되는 거고 HBM 그러니까 비싸니까 서버 예, 디램으로 굳이 쓸 필요 없고 요건 서버 디램도 써도 되고 네. 좀 나가면 소캠 이런 것도 여기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메모리 수요가 올해 중순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요 구조 속에서 요것도 굉장히 큰 건데 네. AI가 연산을 할 때 답변을 내놓을 때 그냥 지 머리에 있는 걸 지어서 막 이렇게 답변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AI도 내가 질문을 하면 소설을 쓰기도 하긴 하지만 소설을 쓰지만 그 많이 소설에 팩트를, 소설을 쓸 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딱 그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써주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연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데이터를 AI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AI가 자기들이 알 수 있는 DB의 형태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벡터 DB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RAG라고 하는 건데 네. 요 AI가 이 벡터 DB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는 갑자기 200 EB 정도의 저게 근데 저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저건 예. PB고 이건 EB고 1000 PB가 1 EB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 PB가 1 EB. 예. 1000 PB. 예. 그러니까 이게 AI 연산을 하다 보니까 네. 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요 RAG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네.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올 중순을 거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HBM 쓸 필요 없고요. 여기는 낸드. 예. 조금 멀리 떨어진 저장 장치를 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써도 네네.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 중순에 미국의 뭐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메모리 기업이 웨스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술적인 그런 구조가 최근에 올해 중순을 거치면서 트래픽이 확 늘어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기술자들이 요 구조를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미리 예상을 못해서 메모리 발주를 안 낸 게 참 의아해하긴 한데.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트래픽이 막 구글이 막 3배씩 올라가고 챗GPT도 올해 막 거치면서 트래픽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는 요거만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네. 갑자기 요거랑 요거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메모리가 앞으로 챗GPT를 유저들이 얼마만큼 생기고 그 유저들이 매일 하루에 얼마만큼 트래픽을 발생시킴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대강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은 네. 내년에 AI 서비스만이 먹는 가져가는 메모리 수요가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의 4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드라이하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최근에 이제 단순히 메모리 그러니까 주가가 되게 좀 흔들리고 좀 뭔가 이거 뭐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테크 사이클은 실적이 안 꺾이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붕괴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전히 그로스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수급 상황에서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여전히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같은 메모리 업종에 있는 주요 AI 플레이어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가를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은 막 걱정도 되고 막 네. 하고 하지만 그냥 산업에
기업의 흐름이나 그들의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그냥 내가 베팅을 하는 게 네.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예. 과거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이 구조가 여기가 맥스가 아니라 예.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예. 그리고 데이터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더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소모량의 차이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높은 거고 요게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산업 수급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이 메모리 기업들의 결국 실적을 수익성까지의 실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초과 수요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 논리의 가장 근간에는 우리 머리라고 하는 이 AI가 예. 기존에 아까 말씀 중에 이 용어가 정확한가요? 자기 회귀? 자기 회계? 예. 자기 회계? 예. 자기 회계의 로직을 회귀, 갖고 예, 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예.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이긴 한데 네. 지금의 그 AI 모델 구조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자기 회귀적으로 이제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답변을 또 팩터로 넣고 돌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 구조가 AI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AI 인프라가 수익성이 낮은 구조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리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이 하지만 네. 크게 바뀔 것 그래요.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 이러한 논리는 내년 또 내후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들리는데. 우리가 업황 전망할 때 네. 그 메모리 수요에 있어서의 이번에 뭐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의 그 업황에 있어서 엄청난 그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말씀해 주셨던 이 설명 내용을 봤을 때는 그 호황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끝난다라고 가늠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이어지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질 수 예, 있나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막 가끔 흔들림에도 네. 불구하고 요 장표를 보면서 산업적으로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겠거니 네. 싶은 거고 메모리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흐름과 견해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도 있고 뭐 PCB도 있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 전력 전력 반도체도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광학 부품 뭐 미국에서도 요즘 광학 부품 엄청 유행이에요. 리테일 투자들. 근데 그런 광학 부품도 되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 모두가 똑같이 하는 얘기는 뭐 똑같은 환경은 뭐냐면은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다 마진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들 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기업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았던 게 뭐냐면은 중국 쪽의 공급이 항상 골칫거리였거든요. 뭐 업황 좋으면 뭐해?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치고 와가지고 공급 늘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항상 그게 수급이 꼬였는데 이번 AI 사이클은 약간 단절돼 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미국의 AI 인프라에 중국의 부품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양이 되게 제한적이고 가면 갈수록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AI 뭐 가족계는 없고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좋고 공급 되게 제한적이고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 몇 개 없고 하여튼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사실 조금 불안불안하긴 해요. 네. 뭐 이런 기업들 뭐 하루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막 급락도 나오고 하긴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나름의 좀 투자자로서의 좀 적극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가야지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네.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지엽적인 얘기를 드렸고 네. 아까 제가 AI 사이클, 그러니까 테크 사이클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질 때가 사실 버블이 무너질 때예요.
근데 과거의 테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지기 전에 시그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요? 네, 이게 시그널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때도 있었고 네. 코로나 때도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사이클 때 우리가 16년부터 2018년도 9월에 딱 테크가 정점을 찍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확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미 2018년도 9월 주가는 2018년도 9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미 2018년도 한 초중반부터 엔비디아 GPU 재고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채널 단에서 계속 돌았었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은 그거를 막 무시하고 당장 실적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쌓이고 있는 건 약간 미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고 당장 실적은 좋으니까 그거를 막 무시하고 그냥 엔비디아 좋아 막 디펜스 치고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산업 지표가 나빠지면은 또 쓸데없이 미래 비즈니스를 막 끌고 와요. 네. 그때도 막 자율주행을 엄청 끌고 와가지고 야 엔비디아 채널 재고는 좀 쌓이고 있는데 야 자율주행 시장 열려봐 막 GPU 수요 폭발해 난리나 이런 걸 끌고 오고 하다가 그런 안 좋은 그런 산업 데이터들이 결국 실적 붕괴로 이어지면서 꺾였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코로나 때가 21년도 11월 달에 고점 찍고 이렇게 시장이 테크가 꺾였는데 그러니까 21년 내내 좋았어요. 근데 그때도 21년 중순에 코인 시장 중심으로 그때 뭐 빈센트 님이 또 전문가시겠지만 해시레이트가 좀 되게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단에서는 되게 내년도 그림이 되게 좋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 몇 개월 가고 주가는 몇 개월 가고 그게 이제 현실로 발현이 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이번 AI 사이클은 솔직히 제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찾아보려고. 시그널을? 네,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이 네. 뭐가 있는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그런 시그널이 잘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뭐 오라클, 뭐 브로드컴, 뭐 수익성이라든지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런 금융적인 그런 지표들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네. 산업적으로 제가 막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 뭐가 이게 딱 꺾일 만한 그런 이거 좀 약간 잘 봐야 되겠는데 쎄한데 그런 정확하게 그런 게 딱히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또 역시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네. 나 너무 무서워 막 주가 보니까 너무 무서워 쫄아서 좀 투자를 회피한다거나 좀 베팅을 안 하는 거는 결국 지나고 났을 때는 좀 큰 기회비용으로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저는 산업과 좀 실적과 이 그러니까 실적을 좀 따라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실적 좋아지는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테마와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과거 이 버블의 끝자락에서 주가가 무너졌을 때 공통 분모들이 있다면 그런 신호들 과거에는 재고, 그다음에 해시레이트도 마찬가지였고 아직까지 산업 측면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게 귀담아 들을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미중무역 분쟁 이후에 과거에는 중국이 다 따라와서 이 시장의 생태계를 다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초격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저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다 밸류체인 상의 부품 가격이 오르면 기업 측면에서는 좋겠으나 나중에 이거 AI발 뭐 인플레이션 오나 이런 우려도 조금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 가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되고 여기서 그냥 걱정을 한 가지만 좀 하나 이렇게 리스크 요인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와도 좀 시장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쵸.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 막 말도 안 되게 올라버린다. 그래서 갑자기 막 투자하던 애들이 여기는 안 돼. 요거 네. 가지고는 요 가격으로는 안 돼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넘어가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오픈 AI를 중심으로 AI 수익화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수익화. 예. 그게 내년에 가시성이 있습니까? 가시성을 가져야 됩니다. 네, 산업적으로도. 네. 왜냐하면은 구글이 검색을 2000년대 초반에 검색 엔진을 내놓고 수익화를 2년 동안 못 시키다가 2년 만에 시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어렸을 텐데 그때도 막 엄청 수익화 늦다 이렇게 천천히 하냐 뭐 욕을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AI는 지금 3년째예요. 물론 구독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수익화가 없는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 들어갔고 챗GPT도 그러니까 오픈 AI도 약간 부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광고를 본격적으로 붙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자기들이 이제 내년도 그 자기들의 그 사업의 핵심은 엔터프라이즈형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커머스도 이제 붙어갈 겁니다. 이제 AI 서비스에. 이거는 모든 LLM 서비스 사업자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AI 서비스의 수익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게 수익화가 안 되면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슬슬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 쪽으로도 이제 실적 성장 수혜의 강도가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혁 부분 PB님 좀 네.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그널을 계속 찾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수익화 국면은 다음에 빠른 시일에 나와서 네. 한번 속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테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아직 당장은 아니라서. 자, 오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또 AI 테크 관련한 투자가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요.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성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 정석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스턴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